네, 이번 추석 연휴가 지나면 정계 개편 논의가 급물살 탈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경북 안동을 방문했는데요. 취임 후 첫 경북 지역 방문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시각에는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시고 관련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서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오늘 경북 안동을 방문했습니다. 취임 이후의 첫 방문이었고요. 물론 이제 국내 관광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분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제 첫 번째 그 대구 경북 지역 방문이고 하회마을 방문이고 또 유승용 선생의 종택을 방문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 정부 들어서 8월 10일 날 우리 이낙연 총리가 첫 번째로 여름 휴가를 하회마을로 가셨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하신 말씀이 문재인 대통령의 추천으로 갔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오늘 처음 내려가셨지만 기본적으로 하회마을에 대한 애정과 또 연관성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유승용 선생이 지니고 있는 어떤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어려운 전국 속에서 이끌어졌던 충신이 살고 있는 부분 또 현재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특히 지역이 가장 어려운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어려운 안보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나라를 어려운 시절에 이끌어 주셨던 부분이 대구 경북의 정신이다. 이제 그런 것들을 대통령께서 또 감안하는 그런 배려가 있는 어떤 모습 방문의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차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정치인이 정치적 의미가 없는 행보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신의 고향인 경남, 부산 말고 지방 나들이를 가신 것은 여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그리고 여기가 또 민주당의 가장 취약적이고 하니까 앞으로 이 경북 안동부터 시작해서 틈나는 대로 전국을 직접 방문을 하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5개월이 다 돼갑니다. 이 취임 후 5개월간의 문 대통령의 국정 행보 두 분께서 총평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우선은 이제 국민과 과거 정부를 비교해 보면 훨씬 국민 곁으로 다가오셨다, 가까워졌다. 소통 행보 그리고 개혁적이고 파격적인 행보 경호로부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또 실제로 연휴 기간 동안에도 직접 교통 안내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국가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답을 주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 그런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지금도 높은 지지율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좀 아쉬운 것은 아무래도 이제 인력 풀에 있어서 그동안에 대통령께서 장관으로 모시고자 했던 분들의 여러 분 낙마한 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국회와의 협치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게 매끄러운 것은 아니었다.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150일이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대통령이나 몇몇 사람이 이끌어가기보다는 어떤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이제 그런 것이 아마 이번 가을 정기국회 때 기업 입법으로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역시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차 전 의원께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좋은 의도, 나쁜 결과. 좋은 의도와 나쁜 결과. 우리가 어떤 좋은 의도로 어떤 일을 했지만 환경이나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을 때는 나쁜 결과가 나타나는데 세 가지 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인사 한번 문재인 정부는 색다르게 해보겠다 하셨지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내걸은 5대 원칙조차 위배되는 인사가 상당히 비일비재했죠. 그만큼 현재 우리 그 인력 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다. 그 점이 하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보와 관련해서 처음에 사실 좀 나오다가 아주 그 실종되어 버린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 브랜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샤인. 그렇죠? 이제 햇빛 정책에 대표되는. 그러나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북을 선한 의도로 접근했지만 사실 북은 그 호전성과 포악성이 날로 다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북에 대해서 어떤 선의의 손을 내미는 것이 사실은 거의 무색해지고 그야말로 이제 국제적으로도 좀 이렇게 별로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경제 정책인데 소득주도 성장론. 이제 사실 처음에 이제 비정규직을 없애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올리고 등등 아주 호기 있게 출발했는데 그것이 실제 이렇게 보면은
한 가지 지표만 보면 청년 실업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전년 대비. 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라고 이제 그 혁신 성장론 이걸 얘기했지만 혁신 성장론이 사실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한데 왜냐? 우리는 수출 주도 경쟁이기 때문에 예. 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없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사실은 제가 보면은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좋은 의도로 내놓은 정책들이 사실은 이제 150일 만에 사실 상당히 어려움에 겪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으나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또 결과도 좀 지켜볼 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추석 연휴 기간 추석 식사를 하시면서 많은 국민들께서도 의논을 해보셨을 테지만 정계 개편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이제 실현 가능성 여부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얘기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볼까 하는데 일단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은 물론 여소야대이긴 하지만 야당이 분열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야당의 보수 지지자들의 어떤 통합의 논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컨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이제 그런 부분에서 통합을 요구하는 많은 지지자들이 있는 부분이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바른정당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당내에서 통합하자는 쪽과 지키자는 쪽이 있고요. 또 국민의당은 호남 지역구 의원들과 수도권 지역구, 예. 뭐 예를 들면 안철수계와 말하자면 구동교동계 이렇게 분열돼 있기 때문에 조합주의적으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화학적 결합을 하기엔 상당히 동력이 약화돼 있는 상황이라서 예. 큰 틀에서는 말하자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히 사실은 국회의원들 선거는 3년이나 남아 있지만은 예, 지방선거를 앞둔 단체장 또 실질적으로 시의원 도의원들은 근데 호남에 있는 국민의당의 소속의 도의원 시의원들은 마음이 굉장히 초조할 겁니다. 또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말하자면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의 각각에 있는 말하자면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굉장히 어지러울 겁니다. 어디에 줄을 서야 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당 내부에서 보면은 이제 고문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왜 이렇게 흩어져 있느냐, 우리가 누구를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면에서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큰 틀에 힘을 더 갖고자 하는 이제 욕심들이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밑으로부터 또 위로부터 여러 가지 또 내년에 개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선거구제 개편까지 포함돼서 굉장히 복합적으로 다층적으로 이런 요구들이 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러니까 국민들도 추석 밥상에서 정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부 조직, 그러니까 시의원, 도의원 출마를 생각하시는 그 하부 조직은 전국적으로 이미 지방선거가 이미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봐도 좋은 겁니까?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일부 지역에서 이제 일부 지역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준비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계 개편 얘기가 된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당이 지금 여소야대 구조에서 뭐 한 발이라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절박함. 또 하나는 이제 지방선거가 이제 6개월 앞으로 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는 그런 이제 어떤 타임 스케줄에 관한 문제 이렇게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방선거가 준비가 각 지역에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는데 조금 더 시간을 두다가 보면은 사실은 합치고 싶어도 못 합치게 됩니다. 이미. 왜냐하면 각 지역에서 그 어느 정도 뭐 공천 내천들이 다 돼 있으면은 그것이 자기 이 논리대로 굴러가기 때문에 이걸 다시 통폐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방선거가 8개월 전에 좀 가능한 한 빨리 통폐합했으면 좋겠다 이런 욕구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한 통폐합 요구 중에서도 이제 가장 그 주목을 받고 있는 게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보수 통합 문제인데요. 이 보수층 사이에서 이번 추석 기간에 이 문제가 중요한 화두가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정당이 어떤 사실은 국민적 지지를 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보스가 있어야 돼요. 대권 주자 그 보스. 그런데 이제 이 자유한국당과 현재 바른정당을 놓고 보면은 이 대권 주자급으로서 사실은 이제 이 유승민 후보가 오히려 전략 미스인데 본인이 뒤로 빠져 있으면서 지난 5개월 동안 사실은 이제 존재 의미를 별로 부여를 못 해가지고 욕을 먹었어도 일부 자유한국당의 그 홍준표 대표가 일정하게 중심으로서 우뚝 섰단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명분.
갈라진 가장 큰 명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한 건데 박근혜 예. 전 대통령에 관한 문제들이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 부분 많이 좀 약화됐어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일정 부분도 동정심도까지도 생기는 정도. 예. 그래서 바른정당의 어떤 탈당 명분들이 좀 많이 좀 어떤 약화됐죠. 그럼 예. 세 번째 역사성인데 예. 역사성은 뭐 길게 얘기할 것 없이 자유한국당의 109명, 그다음에 바른정당의 20명. 그러니까 어디가 보수 정당인가 이것에 대한 생각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 이 자유한국당으로 쏠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남은 문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언제 통합하느냐 이 문제만 남았지 예. 어디로 쏠리느냐 아니면은 뭐 각자 갈 거냐 이런 논제는 이미 일반 국민들 속에서도 그렇고 바른정당 내부에서도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바른정당 내부에서도 사실은 자강파라고 하는 분들이 통합하자 예. 하지만 지방선거 끝나고 통합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정도니까요. 네. 통합에 대한 방향은 이미 그 분들도 동의를 합니다만 일단은 지방선거 이후에 통합을 하는 게 좋다라고 의견을 낼 정도다. 네. 알겠습니다. 그 추석 전에 이제 그 통합 추진 모임이 생겨났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차전 의원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바른정당 내부를 보면 분위기가 녹록지 않고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거 화학적 결합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만 일단 바른정당과 한국당의 결합은 가시화돼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여쭈고 싶습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차 의원님 말씀 잘 주셨습니다만 예. 10월 16일 날 밤, 말하자면 17일 날 박근혜 대통령 구속 수사가 풀리냐 안 풀리냐 그에 예. 따라서 실질적으로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친박 그룹의 힘들이 완전히 빠질 것이냐 예. 어느 정도 이렇게 현재 유석춘 혹은 홍준표 대표 체제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느냐가 지체의 어떤 요건들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게 아까 차님 말씀 주셨지만 명분이란 말이에요. 명분.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 가기 위한 명분 선결 과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탈당, 출당의 문제인데 예. 지금 상태에서 만약 지금 현재의 재판부의 흐름이 명쾌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명확하게 법적인 문제가 그렇게 높지 않다. 예. 이러더니 구속할 여지가 별로 없다. 이런 부분으로 흘러갔을 때 친박계 대통령께서 다시 박 전 대통령이 내곡동으로 돌아왔을 때 친박계 모임이 커지면서 저항이 커질 때 예. 홍준표 대표가 재판 이후에 하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예. 그런 결과들이 초래됐을 때 바른정당 내부에서 빨리 통합하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명분적 하자가 생기는 것이죠. 예, 예. 이제 그런가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국민의당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당도 부분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대표께서 실제로 좀 보수적인 바른정당하고 손잡을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계신 것 같다는 스탠스를 계속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첫 일성이 투쟁하겠다, 싸움하겠다라고 네. 하는 것이죠. 민주당과의 결합을 염두에 두지 않는 듯한, 물론 넓은 의미에서 협치를 하겠다는 것은 있지만은 다당제 노선과 어쨌든 각자 가겠다라고 하는 노선이 있는데 실제로 호남 지역의 의견들은 그것과 좀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수도권 혹은 당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목숨들을 가지고 예. 바른정당에 남아있는 그룹들과 함께해서 예. 한 30명 그룹의 중간 정도의 소규모 새로운 정당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힘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바른정당 내부에서 버티는 의원들, 소위 자강파 의원들이 예.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느냐 아니면 구심력에 의해서 빨려 들어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연결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부분에 그래서 네네, 예, 제가 좀 말씀하시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바른정당 내에서 예. 소위 말하는 자강파 의원이 많으면 8명, 네. 적으면 4명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예. 실제 이제 이제 외부적으로는 뭐 절반 정도 예. 자강파 절반 뭐 합당파 절반이라고 하지만 실제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이분들의 이제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예상해요. 네.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의 어떤 1차 구속 만기 그 시점은 별로 영향을 못 칠 거고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중요한 거는 1심 선고가 중요하니까. 예. 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1심 선고가 상당히 좀 늦춰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상컨대는 이럴 것 같아요. 11월 13일이 바른정당 전당대회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때 되기 전에 예. 합당파 의원들이 일단은 나와서 바깥에서 기다리다가 예.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나올 때 예. 일정한 부분 조치가 내려질 겁니다. 예. 뭐 본인이 탈당을 하든 아니면은 뭐 당에서 출당을 시키든 이때 자유한국당으로 합당하는 예. 그런 모양새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타임 스케줄이 전개될 것으로 제가 볼 땐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보수가 통합은 되는데 이 시기는 이 바른정당의 전당대회 이전에 어떠한 조치가 있어서 네, 네. 그렇게 통합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바른정당의 의원 20명으로 이제 간신히 원내 교섭단체의 위치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이 유승민 의원이 당권을 잡을 경우에는 이 4분 오열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생각하십니까?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본인이 듣기는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유승민 의원이 선거 후에 5개월 동안 소위 말하면 이제 이 김 메고 밭갈이 하는데 좀 소홀히 한 거예요. 이게 떠나 있으면은 예. 사실 본인의 필요로 할 때가 올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 그것은 정치 초보인 안철수 대표조차 지금 내가 뒤로 물러서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예. 전면으로 나설 정도로 현재 사실 본인에게 당을 추스리는 과제가 있었는데 네. 그 과제를 사실은 이제 멀리한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당의 또 원심력이 계속 작용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하고 이 선거 과정에 사실은 유승민 의원이 당의 어떤 그 구성원들을 확실하게 장악하는 마음을 사는 그런 작업들은 상당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예. 그렇기 때문에 통합파 의원들이 많이 생긴 거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통합파 의원들은 지금 전당대회 해서 예. 유승민 대표가 생긴 다음에 자기들이 탈당하는 것이 의미가 상당히 없어지잖아요. 예. 네. 그래서 미리 탈당할 확률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전당대회에서 유승민 의원이 대표가 되더라도 일단은 바른정당이 일종의 4분을 될 거라는 예측을 해주신 건데요. 그렇다면 유승민 의원도 어떤 내부적인 상황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도 이미 시사한 바가 있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뭐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제 기조를 가질 텐데 어쨌든 10월 16일 예를 들면 10월 말부터 11월 초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는 어떤 전당대회 전에 기본적으로는 이런 상황 같으면 어떤 다시 비대위 체제를 만든다든지 혹은 탈당에 대한 통합파에 대한 설득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자기 스스로 핵심적으로 얼마나 남을 수 있는 거냐. 결과적으로 지금 차 의원님 분석하신 것처럼 전당대회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 또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는 그러면 가지 않을 부분들이 그대로 존재한다면 교섭단체도 안 되는 걸 뻔히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훨씬 더 안철수 대표 쪽과 연대에 대한 다른 대안을 모색해보는 그런 노력도 저는 같이 점정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이제 바로 국민의당 내부에서의 어떤 요건들이 그걸 발맞춰 줄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각자 다른 시나리오를 좀 제시를 해주신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상황은 좀 가정돼 있는 거니까요. 두 분과 오늘은 함께 해봤습니다.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시고 내용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